스웨덴 공군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6일 스웨덴은 국방부 장관의 입을 빌려 폴란드에 그리펜 8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안보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마음을 먹은 것인데요. 문제는 받는 쪽의 반응입니다. 작년 11월 스웨덴이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겠다고 했을 때도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 F-16을 원한다며 아쉬워했고, 이번 지원안도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내부에서는 그리펜 지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전투 성능과 비행 안전성으로 21세기 대표적인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은 그리펜이 어쩌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요? 심지어 탄약 한 통, 총 한 자루가 아쉬운 우크라이나조차도 말입니다. 사실 이번 스웨덴의 결정은 남아도는 이익 여전력 그리펜을 내주는 대신 이를 통해 사브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팔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이 남는 장사를 위해 나토와 계산까지 마친 상태라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방전력의 대표적 계륵 그리펜의 끼워 팔기 전략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스웨덴 국방부 장관 팔 존스는 폴란드에서의 2가지 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펜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8대 그리펜 편대는 군사 및 민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찰 임무와 공중 수송 지원 업무를 맡을 계획입니다. 즉, 본격적인 전투가 아닌 후방 지원 임무에 투입되는 것인데요. 어차피 한스는 잉여전력으로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생색도 내면서 러시아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는 기발한 꼼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웨덴 공군은 폴란드에 파견될 그리펜을 지원하기 위해 사브 340, ASC-890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와 C-130H 허큘리스 항공기까지 보낼 계획입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요. 로키드 마틴의 C-130H 허큘리스야 전술 수송기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사브제 조기경보 통제기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사브가 만든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사브 340은 최신형인 글로벌 아이의 이전 버전으로 작년에도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여했던 기체입니다. 특히 글로벌 아이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인데요. 오는 4월 확정될 대한민국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 만큼 스웨덴으로서는 꼭 팔고 싶은 주력 방산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물론 두 기체 모두 훌륭한 모델입니다.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글로벌 아이나 사브 340 모델 모두 봄바르디에의 최신형 비즈니스 제트기에 최신 LEI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특히 13시간에 달하는 채공시간과 650km의 탐지 거리를 확보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성능과는 무관하게도 스웨덴이 지나치게 우크라이나전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즉, 안 팔리는 전투기와 구형 조기경보 통제기를 선심을 쓰듯 밀어내면서 사브의 신형 조기경보 통제기의 쇼케이스장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술한 대로 총 한 자루 지원이 아쉬운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전투기 수요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받을 거 좀 더 전력에 도움이 되는 기종으로 받고 싶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텐데요. 실제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가는 F-16과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의 경우 주문량이 늘어나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으며 심지어 라팔마저 재고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품귀 현상에서조차 그리펜만은 예외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찾는 손님이 없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스웨덴 군 당국이 제조사 사부가 걱정되어 일부러 오버페이까지 해가며 주문해줄 정도입니다. 태국과의 계약 전까지 그리펜은 8년간 단 한 대도 수출을 못했을 정도로 판매 실적은 곤두박질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나토에서 만든 물건 그리펜이 외면받는 데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우선 나토 회원국 스웨덴이 정작 나토의 부품 호환성을 무시하고 독자적 체계를 갖춘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펜은 유럽 내에서도 주요 운용국이 스웨덴, 헝가리, 체코 등 소수에 불과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F-16에 비해 불리한데요. 낮은 국산화율로 수입 부품이 많은데
여기에 독자 규격의 부품을 상당한 부분 채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 팔려나간 F-16의 경우 부품 조달과 정비가 쉬우며 서방 어디서나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펜에도 F-16이 따라오질 못할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가 야심차게 개발한 21세기의 주력 전투기로서 효율적인 전투력과 다양한 임무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높은 생존성, 고도의 비행 안전성, 능률적인 조종사 훈련, 저렴한 운용 비용, 미래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진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특히 그리펜의 홍보 영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일반 도로에서의 이착륙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스웨덴은 유사시 전 국토가 공격받는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리펜을 설계했기에 고속도로나 야지 등 짧은 비정규 활주로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리펜은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어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잘 빠지고 미끈한 외형 덕에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만 평가가 높을 뿐 전투기를 스칸디나비아 감성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고강도 전투 임무에서 F-16이 제공하는 폭장량과 다목적성을 그리펜이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도입 비용이라는 그리펜의 장점도 후기형으로 갈수록 퇴색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그리펜의 전설은 CD형에서 끝났으며 그리펜 2형과 F형부터는 도입 가격과 유지 비용이 폭등한 상태인데요. 그리펜의 도입가는 경쟁 상대인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약간 저렴할 뿐 실질적으로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그리펜 최신의 모델의 경우 가격은 대당 1억 5천만 달러, 한화 2,200억 원 수준인데요. F-16에도 못 비비는 물건을 F-35보다 비싸게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격 정책입니다. 엔진도 미국산인데 임무 시스템 등 내부 소프트웨어와 에이사 레이더까지 미국산이라 작은 기체임에도 라이센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 사실상 미국이 노를 외치면 수출도 불가능한 기체인데요.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리펜의 입지는 대단히 애매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한국의 KF-21이나 FA-50 블록 20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시장에 존재하는 이상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공격기인 FA-50의 경우 에이사 레이더와 AIM-120 함남 미사일 등 다채로운 무장 옵션을 갖춘 데다가 사실상 미국이 보증하는 기체란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펜은 서방 무기 체계를 사용하지만 돈이 없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애매한 국가들로 활로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십 대의 그리펜이 모두 단종된 모델, 초기형 CD 모델이라는 사실도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사실 스웨덴이 2023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발표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 이후 지원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대차게 욕을 먹기도 했는데요. 물론 스웨덴의 입장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은 전투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전 세계 10여 개국 중 하나로 나토에서의 위상이 높습니다. 반면 200여 년간 중립국의 지위를 지켜왔기에 주변 러시아와 독일 등 강대국의 눈치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새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리 없습니다. 혹시나 모를 폭격에 전투기가 파손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종전 후 반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거부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쓰던 것 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순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16 등 나토 회원국이 생산한 전투기의 불안한 수급도 한 원인입니다. 지금 주문하면 5년 또는 10년 뒤에나 받을 수가 있다는 소문도 흉흉한 데다 가장 급한 대만도 2020년 주문했는데 아직 도입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생산이 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F-16의 지원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는 더욱 미국 우선주의에 심취한 권력자로 대규모 무기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F-16은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직접 지원에 관한 결정은 더욱 신중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는 F-16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KF-21 보라매와 같은 4.5세대나 FA-50 경공격기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종전이 임박한 전쟁에서 외교적 리스크가 큰 결정을 대한민국이 내릴 리가 만무하거니와
현재의 KF-21과 FA-50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결정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닙니다. 그리펜의 예처럼 아직까지 엔진 등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우즈베키스탄이 FA-50 도입을 타진했을 때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는 점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투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 레이더와 엔진 중 이미 레이더의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서 엔진 개발까지 마친다면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는 서방에서 가장 수출 자율성을 보장받는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7일 참모총장 KF-21 탑승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참모총장이 직접 전투기를 몰았다는 뉴스가 외신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의 이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F5부터 F-16, F-15K까지 과거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기종을 2,800시간 이상 조종한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2005년 F-15K 도입 당시엔 도입 요원으로 국내 첫 인도분 두 대 중 한 대 탑승해 미 본토에서 성남기지까지 비행한 전력도 있는데요. F-15K 1세대 조종사이자 F-35A 첫 비행단장을 역임한 이 총장은 F-15K와 F-35A의 전력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후 2013년엔 대통령 표창, 2015년 합참의장 표창, 2021년 보국훈장 천수장 등의 훈장을 받으며 승승장구 2023년 조종사 출신의 첫 공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총장은 2월 19일에 시험 비행을 마친 뒤 해당 파일럿은 물론 공군 시험평가단 요원들과 카이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KF-21은 앞으로 1000소티가량의 시험 비행을 마친 뒤 내년부터 일선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음속 전투기의 독자 개발 국가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불과 2년 전 최초 비행에 성공하더니 이후 몇 개월 만에 초음속 기록을 깨버렸고 A사 레이더 탑재 시험도 가볍게 통과, 야간 비행은 물론 공중기총 발사, 공대공 미사일 무장 분리 등 기본 테스트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외신들은 순조롭다 못해 두려울 정도로 빠른 개발 과정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KF-21이 무장 사양과 레이더 엔진 등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했다면 최근엔 기본 성능의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비슷한 성능의 4.5세대 전투기 라팔과 F-16을 뛰어넘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4.5세대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체인데요. 그 핵심은 현재 KF-21의 설계가 4.5세대기로 분류되지만 앞으로 더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외 전문가를 놀라게 했던 가장 큰 이슈는 A사 레이더 개발과 국산 엔진 개발 발표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성능으로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엔진을 탑재한 KF-21의 국산화 개발 욕심에 모두 혀를 내둘렀는데요. 초기엔 다소 황당해 보였던 목표들이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한국 정부는 향후 총 3조 원을 투입하여 16,000파운드급 첨단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발표 이래 준비 과정 또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자주권 확보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 전투기 엔진 분야는 신규 개발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부됐던 터였고 기술적 난관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KF-21의 엔진 성능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는데요. GE의 F414G 400K 엔진은 가장 최신 예기로 분류되는 러시아 수호이 57의 AL41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 F1 터보팬은 물리적 수치만으론 F414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수한 엔진을 가졌음에도 이를 뛰어넘는 자국산 엔진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무한 경쟁 시장인 만큼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만 가져온다면 향후 10년 동안 최소 20조 원 이상 내수와 수출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양산을 마친 KF-21엔 마땅한 경쟁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미 라팔이나 F-16이 너무 노후되었기도 하지만 KF-21은 현존 4.5세대기의 최신 기종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KF-21이 시장에 나온다면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정치나 외교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F-16이나 라팔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라팔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며 미국제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수출 실적이 가장 좋은 전투기입니다. 라팔은 개발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수출 실패를 겪었지만 끈질기게 개발을 지속해온 프랑스 정부의 뚝심 덕분에 최근 10년간 미국산을 제외하고 가장 성공한 전투기 반열에 올랐는데요.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극복해야 할 맞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F-16과 라팔에는 수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제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이며 F-16 역시 사정이 급한 동맹국에 우선 배급하는 수준으로 생산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라팔은 기존 계약 물량 223대의 생산도 적체되어 있으며 다소의 생산 라인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영구적으로 생산 지연 문제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F-16과 라팔은 실전 배치 이후 최소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노후화 우려가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KF-21이 2년 만에 이뤄낸 성과는 놀랄 정도이며 블록2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이는 대략 3가지 버전의 KF-21 바리에이션을 준비 중인데요. 우선 KF-21 블록2 단계에서 적용될 전자전 개량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칭 KF-21EA 전자전기는 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면서 반대로 아군의 전자 시스템은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에스코트 제머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공식화되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KF-21EX 모델은 복좌형으로 전자전을 담당할 오퍼레이터가 탑승해 전자공격 장비를 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블록 3단계에서 예정된 KF-21EX 모델은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여 한 단계 더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도 KF-21은 스텔스 기바로 아래 단계의 피탄 면적 등급을 보유한 4.5세대기인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완벽한 5세대 스텔스 기로의 변신을 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KF-21은 보조 연료 탱크 추가 등 도입국의 요구사항에 다양한 수출 모델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NGAD의 미래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은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잠시 물러나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사실 미 공군이 앞으로 내릴 결정에 대해 현재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가 비용 문제를 어디까지 타협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성능을 갖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블록 단위의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블록 1단계가 레이더와 무기의 호환성 확보로 공대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블록 2에선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3에선 본격적인 5세대 기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데요. 블록화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즉 KF-XX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체계인 지능형 멈티, 편대 단위 센서 데이터 융합으로 상황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융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후발주자로서 지금까지 성장한 KF-21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앞으로의 험난한 길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갈 길은 멀지만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적어도 윈스턴 처칠이 말한 시작의 끝에 도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